존버그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에 반응하려는 유혹을 피해라.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이런 거 하는데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이분은. 네. 그러면 한 얘기는 시장을 오르내리게 하는 뉴스가 나오고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제 철칙은 자기 존버그 철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난 말해준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인덱스 들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의 비밀은 비밀이 없다는 데 있다. 단순함의 위대함만 존재한다.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 전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채권 인덱스 펀드에 조금씩 자산 배분을 늘려가는 것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다. 한눈 팔 필요 없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박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연구센터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순식간에 예. 2월 10일 2월 중순으로 그냥 뚝딱이에요. 제가 엊그제 지금 1월 만나가지고 신년에 만나서 신년 인사를 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정철진 MC께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맞아요. 시간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네. 맞아요. 이상원 전무는 근데 이제 초월하셨다. 초월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래죠 저도. 네. 벌써 올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2월 네.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어. 막. 이러다 봄이야. 그렇죠. 네. 좀 왜냐면 꼭 끝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3월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기자 생활할 때 마감하기 싫어가지고 네. 미루다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5일 남았으니까요. 네. 네.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 그 월가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네. 그 생전에 그분의 투자 철학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S&P 500 ETF 뭐 펀드에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펀드를 만들 때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었고 왜 하게 됐고 네. 이 사람이 S&P 500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가 권하는 인덱스 투자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이제 존 보글의 투자 철학을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존 보글. 예, 지금이야 ETF를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쵸. 시장이 올라가는 지수만큼만 올라가도 어디야 그쵸, 하고 그쵸. 이렇게 자동차 유망한 거 한 10개 모아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적으로만 오르는 게 어디야라고 그렇죠. 했겠지만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이걸 하기 이전까지는 없었죠. 아예 없었다는 거죠. 예. 예,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 미국 경제학계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 그 폴 사무엘슨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데 네. 뭐 계량 경제학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주식시장 이론 중에 하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인데요. 예. 이 폴 사무엘슨 교수가 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이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의 개발은 바퀴와 알파벳 발명큼만큼의 그 정도 등급의 가치가 있다. 오. 이 자본시장에서 와.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 네. 이 재미난 게 이 인덱스 펀드라는 아이디어는 이 존 보글의 자기가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예. 박사학위 논문을 그 자기가 이제 현실로 쓴 거고요.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창업을 해서 세계적 기업을 만든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어요. 여담이지만 네. 다 페덱스 그 물류회사 있죠, 택배회사. 네. 그 창업자가 프레드릭 스미스라는 분인데 예. 이 사람도 그 자기 물류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한 거예요. 이제 존 보글도 마찬가지로 왜 시장에 투자해야 되느냐 네. 이런 아이디어를 논문을 썼고 예.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쓰게 된 거는 1949년도에 그 프린스턴 대학교 2학년 때 그 뮤추얼 펀드를 다룬 포춘지 기사를 우연히 읽고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펀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가 인덱스 펀드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고 이 사람이 어느 취업을 했다가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면서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벵가드사라는. 네. 그래서 지금 존 보글이 창업한 그 벵가드는 현재 뭐 세계 최대 규모의 공모 펀드 네.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아이디어라는 거 또 아이디어를 실제 생활에 옮긴다는 게 이게 어렵지 어려운 우리 건가? 흔히 하는 말 난 사람들이죠. 난 네, 사람들. 네, 아니, 난 사람들. 그렇죠. 이거를 왜 몰랐을까? 그 전에는 S&P 500이면 그 500개를 그죠. 사가지고 그 비중만큼 시총 비중만큼 네. 사서
기계적으로 운용하면 되는데. 딱 S&P 500만큼 오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왜 몰랐을까? 그 전에는 이제 시장 전체 투자에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실현을 한 거죠. 네. 비즈니스와 사업으로 실현한 거죠. 그래서 뱅가드라는 거를 창업을 했는데 이 창업도 어려워져서 창업한 거잖아요. 예, 존 보글이 맞아요. 왜 그냥 막 교수님 생활 오래 했으면 예. 안 했을 텐데. 예,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웰링턴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좀 안 좋게 나와요. 물론 이제 좋게도 지냈지만 예. 자기가 있었던 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현한 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인덱스 펀드죠. 예. 예. 자, 존 보글. 인덱스 투자, 인덱스 펀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ETF, 뭐 상장지수 펀드 이 모든 거에 시조새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죠. 예. 존 보글의 투자 원칙은 뭘까요? 이 사람이 투자의 요소는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상, 수익이죠. 두 번째 리스크, 시간, 비용. 이 네 가지 변수 중에서 그 투자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보상. 수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리스크와 시간과 비용은 통제가 가능하다. 관리가 가능하다. 오케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한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당연하다. 분산 투자를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개별 주식 리스크, 시장 섹터 리스크, 그다음에 뭐 펀드 매니저 리스크, 우리 뮤추얼 펀드로 얘기하면 공모 펀드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거를 분산을 하게 되면 다 리스크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시장 자체에 분산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주식 리스크라든가 시장 섹터 리스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리스크도 없죠. 왜? 그냥 똑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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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두 번째 시간이죠. 시간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존 보글이 얘기하는 투자 기간은 영원입니다. forever.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뭐냐면은 그 시간이란 것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래되면 오래 묵을수록 예. 무조건 그 시간이란 별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자기 손자들에게도 인덱스 펀드 선물해 줬었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생기는 단기적인 어떤 감정과 잡음,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 다 무시해라. 의미가 없다. 오로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기업들의 장기 생산성과 성과에 집중하면 되는데 자본주의는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굴곡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죠, 뭐. 그렇죠. 네.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로지 초점을 맞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최대한 무조건 길게 가져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 세 번째죠. 당연히 비용은 낮을수록 좋다. 수수료. 그쵸. 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증권 시장의 이론 중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시장의 주가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시장에 이용한다는 것은 비율을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재무 이론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이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요 말을 갖고 와가지고 비용 중요성 가설, 효율적 시장 가설이 아니라 비용이 중요하다는 가설이 얘기는 하는 건데 이 사람 얘기는 겁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이든 효율적이든 뭐 난 모르겠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 전체를 딱 놓고 보게 되면 시장 전체 수익은 비용 뺀 만큼이다. 네. 그럼 뭐 정답이죠. 수수료 적은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땡이죠. 그 시장 네. 전체를 놓고 시장 모든 다 참여하니까 펀드도 참여하고 네, 뭐 네. 연기금도 참여 다 네. 참여하겠지만 결국 시장 전체 수익은 비용 뺀 만큼이다. 네.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인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분은. 근데 인덱스 펀드와 ETF는 최저다. 예. 수수료가 예. 운용 수수료든 뭐든 판매 수수료든. 왜냐하면 뭐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수수료를 최저로 가져가죠. 네. 예. 보상, 리스크, 시간, 비용 네 가지 중에서 리스크도 개인이 어쨌든 줄일 수 있고 예. 시간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줄 수 있다. 예. 여기까지만 하자. 보상은 그 뒤로는 오는 건 뭐.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와.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투자 원칙을 갖고 있고요. 실전 전략도 있습니다. 실전 전략 네 가지. 예. 이건 뭐죠? 이분은 직접 자기가 이렇게 운용을 했어요. 자기 재산도. 첫 번째 네.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잖아요. 그거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주 많이 들여다 보지 말고 자주 사고 팔고 하지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주식은 미국 시장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S&P 500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이분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는
미국은 최고의 사법기관과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건 맞아요. 예. 예, 우리와 예. 미국의 주식시장 보면 부럽죠. 미국은. 그쵸.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자산은 이분은 주식하고 채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리밸런싱도 주식 채권 비중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자산구는 그래서 우리 분산 투자할 때는 그냥 채권형 인덱스만 같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주식형 인덱스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순하게 투자하자. 예. 그러니까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비용의 인덱스를 주식형 인덱스와 채권형 인덱스를 사서 1년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하고 냅둬라. 결론은 그겁니다. 네. 예, 이분이 본인도 그렇게 운영을 하셨고. 근데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한 3-4개를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익이 난 거를 팔아 가지고 손실 본 예, 거를 그쵸. 맡겨서 비중은 계속 유지하는 이건데. 흔히 이제 우리가 이게 주식과 채권의 환급률을 60대 40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그러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 주식 60, 채권 40에 넣었을 때가 가장 어찌 보면 이상적이다라고 이게 경험칙 같은 거가 있어요. 그걸 환급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자주 해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 이 존버걸 이거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주 들여다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주식에 60% 넣고 채권에 40 넣는데 1년 뒤에 주식이 70되고 채권이 뭐 한 30 정도 됐으면 네. 그걸 다시 주식 10 팔아 가지고 채권 40% 채워 놓고 이런 네. 식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긴 하되 많이 하지 말아라. 네. 자산 배분은요? 자산 배분은 또 너무너무 상식적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라.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채권은 좀 가져라. 그래서 은퇴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채권 인덱스 비중을 점점 높여라. 이게 다예요. 너무 심플한데요? 이게 다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그 미국인 투자가들한테 한 얘기지만 미국 중심의 주식과 채권 인덱스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을 하는데 해외 주식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가 보기에 해외 투자 비중은 20%면 충분하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S&P 500에 되는 500대 기업이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외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들 기업들이 전 세계 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그 미국 중심의 주식과 채권 인덱스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20% 정도까지만 해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미국을 이야기했나? 아마 이 방송 들어서 전화를 하실 분도 계세요. 이 ETF와 인덱스 펀드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으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를 봐라. 지금 2,400인데 10년 전 2,400, 20년 전 2,400. 이런 세상에서 이런 코스피에서 무슨 그래서 인덱스 펀드냐 이러다가 수수료로 닦아먹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한국의 인덱스 투자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모멘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약간 묻어두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네. 한국 ETF보다는 미국 시장에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왜일까요? 우리 애가 낙후돼서 우리의 코스피가? 그게 이제 어제도 저는 그 어떤 모임에서 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주주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거예요. 미국도 사실은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주들의 이익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각되진 않았었다고 그래요. 아 미국도요? 예, 미국도 근데 60년대, 네. 70년대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주식 투자 인구도 늘고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이 주식시장에 많이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투명성도 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주주 행동주의 같은 게 등장을 하고 네네.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서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네. 사회적으로 벌칙을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크게 필요해요 우리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흔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금이 OECD 정도 국가 경제개발 협력기구 수준 정도에만 주더라도 OECD 중에 최하위니까 우리나라 배당들이 3,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제도 저는 그 이쪽 분야 전문가분들 얘기하면서 느꼈던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네. 확실히 뭐가 바뀌었어요. 그 주주 행동주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 거의 신경도 안 썼는데 기업들도 네. 요즘은 함부로 못 해요. 네. 눈치를 보고. 그래요? 싫지만. 눈치를 봤는데 이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도 한번 저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본물이 터지기가 어렵지. 처음 터지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물건 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사 보니까 그 KB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이제 그 주주 환원율을 뭐 30%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엇인가 하여튼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한국도 지금 인덱스 투자가 좀 좋아지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 S&P 500 사시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선택이다 아직까지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천, 20년이 지나도 2천, 뭐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죠. 30년에도 2천. 그럼 뭘 ETF 인덱스 투자를 합니까? 장기 투자를. 근데 의미가 S&P 500 없죠. 그 사신 분들은 많이 벌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 그래서 존 보글도 미국 하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바꿔야죠. 뭐 우리가 자조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데 그쵸. 우리 이상호 전무께서는 제도가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쵸. 해보면은 뭐 우리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게 오너들이 자기 입속 또 자기 자식에게 상속 예. 그래서 지주회사 만들고 이런 거 눈에 훤히 그다음에 보이는데 비상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터널링이라고 그러죠. 네. 그 회사의 이익을 거기다가 몰아주고 몰아주거나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회사 돈이 그 회사에 있는 돈이 대주주 돈만이 아니고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그 자격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 규모만 다른 거지.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어떤 권한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뭐 제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죠. 네. 예. 그게 솔직히 ESG 경영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매도 세력은 실적이 오히려 잘 나온 기업을 노린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공매도인데 우리의 공매도는 예. 제 역설적이죠. 아이러니컬하죠. 왜냐하면 예. 그런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이제 그 오너가 어떻게든 또 상속하고 그쵸. 또 이러려고 주가 떨어뜨리고 회사를 또 여기저기 빼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진짜 이거 뭐 웃을 수는 없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좀 이제 하지 말아야죠. 네. 이제 좀 많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돼야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 사실 벤처 생태계도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부도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런 돈들이 사실은 국민연금에도 주식 사지만 그게 누구 돈입니까 결국은 예. 또 국민들 돈이거든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돈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대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여기를 좀 이제 관치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연금이 제 아이디어인데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웬만한 기업들 찍소리도 못 할 걸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공공섹터에 있어가지고 그냥 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좀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할 때 예. 완전히 좀 거의 사실 운용 쪽에 대해서도 네. 좀 더 뭐 급여 같은 것들도 이렇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부분보다 급여가 좀 작고 이러거든요. 국민연금 운영위원회, 예, 기금운용위원회 거기 연봉, 뭐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당장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예 운용하는 그 사람들을 별도의 내보내서 거기는 인센티브도 따로 줘버리거든요. 네, 인센티브 줘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인센티브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민간 부분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ETF 지금 인덱스 투자하는데요. 이런 질문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박스권에 들어가면 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예. 이거를 그냥 가야 됩니까? 박스권에서도 꾸준히? 전 이거 오늘은 이제 제가 뭐냐면 제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존 보글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존 보글이 이제 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이에요. 네, 박스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보글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에 반응하려는 유혹을 피해라.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이런 거 하는데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이분은. 네. 그러면 한 얘기는 시장을 오르내리게 하는 뉴스가 나오고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제 철칙은 자기 존 보글 철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난 말해준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인덱스 들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의 비밀은 비밀이 없다는 데 있다. 단순함의 위대함만 존재한다.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 전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채권 인덱스 펀드에 조금씩 자산 배분을 늘려가는 것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다. 한눈 팔 필요 없다. 너무 심플하죠. 네. 깔끔한데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이렇게 의견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인덱스 펀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아이디어였고 그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존 보글의 주장을 한 번쯤은 존 보글이 어떻게 시장을 보고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롬 파월이 뭐 어디 가서 말하든
네? 쓸데없는- 연준 의원들이 그 얘기하던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또 내리고 네.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보지 말아라.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주식 인덱스 펀드 사놓고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채권 비중 인덱스 펀드 늘려나가라. 끝. 이거 매달 15일 적립. 뭐 네. 끝입니다. 끝 이분 얘기. 6월 말 리밸런싱. 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너무 심플한 건데 이 단순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이 알겠습니다. 자본시장에. 오늘은 인덱스 투자,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알쓸 투자 미래에셋 투자연구센터 이상원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